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북한의 무력 시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불발되면서 북한은 미사일 다종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가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도발에는 제재로 응수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무기를 둘러보던 김정은 위원장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내륙 지상에서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첫 무력 시위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약하지만 명중률이 높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첨단 핵 전술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에 소형 핵탄도 장착이 가능하죠? 이제 한계치에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낮은 고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대신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군소 공장을 2년여 만에 시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구체적인 시찰 날짜와 공장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수공장 핵심 관계자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눈길을 끌었는데 국방과학원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던 미국의 새 대북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국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5가지 분야에 있어서 무기 개발에 힘쓰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2, 1, 블라스트! 흙먼지와 함께 무너지는 갱도 입구. 4년 전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은 과거 5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2번 갱도를 가장 먼저 폭파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해 새로 뚫은 서쪽 4번 갱도와 남쪽 3번 갱도를 차례로 폭파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진 적 없는 갱도까지 폭파함으로써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안에서부터 분출이 확 나왔댔죠. 안악에서부터 분출이 있었다, 폭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구만 폭발했으면 그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문가들 참관이나 갱도 주변 시료 채취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최근 풍계리 위성사진에 차량 통행과 제설 작업 동향이 포착됐다며 풍계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도 풍계리 핵실험장 유지 보수 활동은 지켜보고 있지만 갱도 복구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단거리라든가 급초음속 무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좀 경량화된 SLBM 같은 것들을 발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이 기폭 장치가 재설계가 돼야 되고요. 이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를 알아보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할 가능성 자체는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과연 복구할 수 없는 정도로 파괴가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제스처에 불과한가, 이런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우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그런 동기부여는 충분한 것이죠. 반면 ICBM 시험 발사는 핵실험보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정원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행보는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서도 내부적으로 북중국경 봉쇄가 일부 완화된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6일 북중 간 화물열차 통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단둥 지역 방역을 강화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5일 중국 국무원은 국경 통상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요건이 강화된 곳은 북중 국경이 맞닿은 단둥시 전신구,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압록강 철교와 신압록강 대교 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머물던 사람이 단둥을 떠나려면 48시간 내 코로나 핵산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 자체의 판단도 있겠지만은 아마 북한 측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아무리 제한적으로 이걸 열어놓는다고 해도 복수의 복수의 중국과 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동 지역을 다녀와도 이게 이 방역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단둥 현지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간 육로는 제한적으로나마 열렸지만 북한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닷새간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방역 정책을 천명했던 북한.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통제 위주의 방역 방식에서 벗어나 백신을 도입하고 봉쇄도 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북한의 방역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매일 기차로 들여온다는 겁니다. 들여오는데 그 물품을 바로 주민들한테 이 배급이나 아니면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의주 방역장에서 최소 20일, 최대 60일 가량 소독과 자연 방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유엔이 북한에 백신 6천만 회분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를 제외한 북한 주민이 3차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김성 주 UN 북한 대사가 지원되는 백신 종류를 묻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년간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안보리 제재 업무를 총괄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입니다. 새해 들어 무력 시위로 맞서는 북한을 향해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 사용을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열병식 중계나 뉴스 화면에서 사용되던 드론이 이젠 북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공연이나 농사에도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무인기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드론 산업의 수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한 남성이 드론 한 대를 하늘로 날려보낸다. 이들은 북한 조선중앙TV 방송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북한이 지방 건설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삼지연시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제 우리 현지 방송 분견대는 여기서 퍼태지고의 해돋이를 화면에 담으려고 합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은 물론 삼지연시를 품고 있는 포태산까지. 방송팀은 삼지연의 다양한 풍광들을 화면에 담아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촬영 장비는 드론이다. 삼지연시 구석구석에 새롭게 들어선 살림집들은 물론이고 삼지연의 대표 수목인 전나무와 웅장한 숲의 모습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해당 방송에선 삼지연시 전기 공급이 충분하다고 선전했다. 전기 난파에 좋습니다. 전기 난파가 잘 되고 정말 온심 사랑이 크구나 하는 거. 이 새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전기로 밥하게 됐지, 전기로 집을 덮이게 됐지. 자꾸 무엇인가 해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야간에 불 켜진 살림집들을 드론으로 촬영해 보여주었다. 더욱더 문명해질 우리 삶.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여기 백도대지에서부터 밝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등 첨단 촬영 장비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인 것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 가장 눈에 띄는 선전 방식이라고 분석한다. 새로운 세대들이 접할 수 있는 비주얼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장면이라든가 다양한 시각을 넓혀주고 보여주는 것이 변화되고 발전한 북한 체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화면 보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드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다. 평양 시내 카프레이드 도중 잡힌 흰색 물체, 드론이었다. 이전에도 드론으로 촬영된 화면은 종종 있었지만 이날 열병식장에선 실제 드론이 화면에 포착됐다. 이후 주요 기념 열병식뿐만 아니라 TV 뉴스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에도 드론 촬영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수장비 개념이었던 드론을 일상적인 촬영에 도입하면서 TV 영상은 한층 다양해졌고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연출이 가능해졌다. 방송 영상 쪽에서도 보면 이제 최신 기계와 변화된 모습들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런 비주얼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예전에 안 썼던 뭐 드론 촬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편집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방송은 상당히 많이 세계적 수준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당시에는 드론 자체를 활용한 새로운 공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북한이 5년 만에 선보인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 하늘 위로 떠오른 드론이 인공기를 그리더니 순식간에 흩어져 집단 체조의 제목을 공중에서 글자로 만들어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 폐막식에서도 눈길을 끌었던 공중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 것이다. 이어 2019년 새해맞이 기념 행사에서도 단연 드론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드론 기술이 미디어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테크니컬한 기술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영상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그 못지않은 부분들은 군사적 활용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북한은 국제적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드론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금 무인기 기술은 대단히 광범한 분야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론 발전으로 인류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하고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강하천 뉴욕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에 무인기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 드론 전시회를 소개하면서 민간 분야 드론 개발을 독려하기도 했다. 2019년 열린 한 전시회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직접 개발한 드론이 등장했다. 북한 TV 뉴스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농사법도 종종 소개되고 있다. 용죽은 내중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당밀한 용농 작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과학농사의 일환으로 생육관리, 농약 뿌리기 등의 드론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무기 분야에서의 드론 개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집권 초반인 2013년 북한 항공부락부의 모형 항공기 조종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 앞에 여러 대의 소형 무인기들이 일렬로 전시돼 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무선 조종 모형 항공기도 보아두시면서 앞으로 항공 체육 부문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하늘색 무인 공격기를 전격 등장시킨다. 2014년과 2017년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도 흡사한 모습이다. 결국 북한은 군사적 목적의 드론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기본적으로 무인기 자체가 등장한 것은요, 군용으로 등장을 했어요.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갖출 때 북한이 바라보는 대상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최신 경향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요. 드론에 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드론 수입이나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드론을 들여온 것일까? 2년 전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행진하는 북한 군인들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검은색 드론. 드론은 열병식 행사 곳곳에서 포착됐는데 바로 이 드론이 중국 업체 제품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제품을 밀수입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 해당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북한이 역설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드론 후발 국가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선진국, 그것도 자신들이 구하기 쉬운 그런 제품들을 확보를 해서 이를 처음에 그냥 데드카피, 그러니까 그대로
이 복제를 하거나 혹은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설계를 해서 그 내용들이나 핵심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은 열차에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 발사 장면도 드론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 역시 드론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여러 장 공개됐다. 올해나 내년이나 충분히 새로운 무인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의 외양을 공개해가지고 해서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제 비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선중앙통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노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선전 목적의 촬영뿐 아니라 농업과 군사 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무인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드론 개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 요리 자주 찾게 되는데요. 우리보다 더 추운 북한에선 요즘 온면 요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엔 온몸을 녹여주는 이 온면을 꼭 맛봐야 한다고 북한 매체가 선전했는데요. 북한의 온면은 어떤 맛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탱글탱글한 면발. 요즘 북한의 이름난 식당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요리 온면입니다. 맛이 독특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메밀 온면을 가공학적 요구에 맞게 잘 만들어 봉사해서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온면의 면발은 주로 메밀이나 옥수수, 감자를 재료로 만듭니다. 냉면보다 면발이 약간 두꺼운 게 특징인데요. 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풀어 국물 맛을 낸다고 합니다. 고명으로 소불고기를 약간 올려주면 맛이 일품이라고 북한 매체는 선전합니다. 간이 담백하고 매운맛이 덜한 북한 요리 특징을 이 온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뜨끈하면서도 구수한 온면의 그 고유한 맛을 잘 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온면은 다 먹을 때까지 온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식당에서는 놋그릇을 데워서 쓰기도 하고 보온성이 좋은 사기 그릇에 온면을 담아낸다고 합니다. 육수의 온도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요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과 봉사 방법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북한에선 메밀이나 옥수수 같은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재료로 계절마다 특색 있는 면 요리를 만들어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냉면이 시원하고 산뜻한 맛으로 해서 입맛을 돋궈준다면 온면은 추운 겨울날 몸을 훈훈하게 녹여주므로 아주 좋습니다. 북한에는 풋배추 비빔국수, 닭고기 밀국수, 조개 마른 국수 등 생소한 이름의 국수가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조선중앙TV 드라마를 보면 집안 살림을 하는 남성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의 밥을 챙겨주는 남편 모습에서 가부장적인 북한 가정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성들의 달라진 사회적 지위가 북한 드라마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사회 계몽 성격의 단막극입니다. 대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밥을 준비하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아내한테 한 술이라도 더 뜨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공학을 전공하는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강의 자료를 훑어봅니다. 남편도 적극 응원하는 모습인데요. 당신 빨리 가보라. 응? 저 야간 졸업증 옆에 원격 졸업증 하나 더 걸어놔야 나하고 비슷해지지 않아. 미안해 속하니. 남편이 일하는 식료품 공장. 갑자기 기계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남편은 혼자 해결을 하지 못해 결국 대학에서 기술자를 소개받는데요.
회사 앞으로 기술자를 마중 나갔다가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 가서 이 시원한 거 좀 사오라. 시원한? 좀 찬 걸로. 나는 언제 그럴 수 없어요. 나 갔다 오자 빨리. 자. 기술자에게 접대할 음료수를 사오라고 아내한테 요구했던 남편. 결국 기계 고장을 해결한 유능한 기술자가 자신의 아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야, 직장한 씨. 대학에서 보내준 선생님은 바로 아주머니란 말입니다. 뭐? 아니, 당신. 이 북한 드라마는 가정과 사회에서 대우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형태의 전통적인 북한 가정의 모습도 최근 들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의식이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에선 사회적 진출에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을 적극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도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이어서 명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명절 때가 되면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독거 노인분들 외로움을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최윤 리포터, 이렇게 설을 앞두고 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봄 봉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인데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명절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디서 무슨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봉사를 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향수를 달래고 나눔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설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설을 앞둔 사람들 표정에는 그래도 설렘과 기대가 묻어납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챙기는 하나봄 봉사단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선물 받는 기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나 뭐 요구르트나 뭐 귤이나 또 감이나 이렇게 뭐 다양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나봄 봉사단 활동은 2009년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탈북한 김혜성 단장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민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2020년 말에 결성됐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사회통합이기 때문에 남향민과 북향민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20여 명의 탈북민 단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느새 4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고 335 짝을 맞춰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혜성 단장과 하나봄 봉사단.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명절의 정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처음 방문한 곳은 한 할머니 댁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신 할머니를 뵈니 북한에 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도 많이 아팠거든요. 7년. 함께 사는 딸이 출근하면 할머니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도 대신해드립니다. 설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참 슬프다 이런 생각.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조금 좀 그게 조금 덜어져요. 봉사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회사에서 생겼던 일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있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소해도 되겠구나. 이게 좀 있었어요.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앞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정성을 베풀었을 뿐인데 고마워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했다면 이곳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정말 우리보다도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죠? 들으셔. 감사해. 그리고 떡국을 드셔야 한국은 또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네네. 명절에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게끔 그냥 떡국도 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잘 보냈어요. 네네네.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혼자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자, 아버님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점점 기억이 아득해져가는 할아버지. 실향민인 할아버지는 더 늦기 전에 북한에 사는 친척들을 꼭 한번 만나길 소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평안북도 사람이에요. 평안북도. 엄마는 신의주고 저희 아버지는 평안북도 선천. 나 3살 때 이북에서 피난온 거예요, 일로. 말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는 김혜정 단장. 실향민 어르신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분들이 실향민 1세대시잖아요. 한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이분들 입장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단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많은 이웃들을 챙기기 시작한 하나봄 봉사단. 지난해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였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며 그들의 한 많은 삶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산증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구나. 이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봉사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코로나19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은 봉사 단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달래주었는데요. 이러한 봉사 단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김혜성 단장과 단원들이 쑥스러운 모습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자금진 고치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월남전 참전자회가 하나봄 봉사단 단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는데요. 이 봉사단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참 고마워서 오늘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한 봉사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을 다 받았어요.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 그리운 마음 조금씩 해소해보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봄 봉사 단원들은 북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받은 도움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 힘든 설 명절,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2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에 갇힌 북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남북의 썰 시즌2 2회 주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 작가님은 네. 남한, 북한, 또 일본 사회를 다 경험을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일본에서 태어나서요.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저청년에서 간부를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북송선을 타게 돼요. 30년 가까이 살다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국경을 봉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고 전엄이라고 말하는 김씨를 지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정말 북한에 확진자가 없을까요? 사망자가 생기면은 코로나로 죽었는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지도 그걸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상황이에요. 네. 이제 북한이 오직 미국 백신만 지금 원하는 것 같다. 또 백신은 또 미국 백신만 또 원한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접촉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회동을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받아도 미국 쪽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그쪽에서 빌미를 잡고 싶은 이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작가님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단동과 신의주로 오가는 북중 화물 열차가 최근에 뚫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북한 경제가 좀 그래도 한계에 다다른 건가요? 급한 모퉁이를 끄기 위한 뭐 고육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또 혹시 하면은 또 이게 국제사회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 북한이 또 어느 날 절제 또 막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다시 막을 수도 있다. 다시 막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결정은 남북 경협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와 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도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북한 떡국은 닭고기 육수로 국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예창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주 뒤 토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뜻깊은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